새벽 5시 정각, 침대 옆 탁자 위에 알람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교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순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결렸지만 이것도 72살이 된 몸이 주는 아침 인사라고 생각했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혈당 측정기를 집어들고 손가락 끝에 작은 바늘을 찔렀습니다. 130. 괜찮네. 혈당 수치를 확인한 순이는 작은 수첩에 날짜와 함께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지난 3년간의 혈당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한 일과 중 하나였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순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25평 아파트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세 자녀와 남편이 함께 북적거렸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순이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미리 준비해둔 약들을 꺼냈어요. 당뇨약 2알, 혈압약 1알, 그리고 종합 비타민까지 작은 접시에 차례로 놓고 물 한 컵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맛이었어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 순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초등학교 방향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순이의 일이었죠.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시절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아침상을 바라보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밑반찬 몇 가지. 예전에는 가족 5명분을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상차림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순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도 가족 분량으로 요리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며칠에 걸쳐 먹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책장 앞에 섰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교육 관련 서적들과 함께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꺼운 앨범 여러 권에는 40년간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 선생님께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받은 편지들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어려웠던 우리 집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편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경을 바꿨어도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가 나빠지고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편지를 다시 앨범에 정리하던 순이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미 중년이 된 그들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은 순이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었어요. 세 자녀와의 단체 채팅방도 며칠째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쁘고 둘째 민수는 사업 준비로 여념이 없고 막내 은주는 2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뉴스는 온통 어려운 이야기뿐이었어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들. 자신도 그 부담이 되는 노인 중 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9시가 되자
순이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2번씩 가야 하는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혈액 검사와 안과 검진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확인한 순이는 가방에 약통과 의료보험증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본 집안은 고요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없을 빈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디 가세요?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해서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안 따라가고. 이웃의 무심한 질문에 순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병원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니까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서 병원을 다니는 일이 이제는 당연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가 함께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검사 결과를 들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순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 모두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었죠. 아침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자녀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절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친 순이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온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나 아들, 딸과 함께 와서 의사 설명을 함께 듣고 처방전을 받아가는 풍경들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흐릿해서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고 서글펐어요. 박순이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는 어떨까? 혈당 수치는 괜찮을까? 시력은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여러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이의 뒷모습은 어딘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쳤던 선생님이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72살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로 누군가 적어놓은 문구가 있었죠. 진짜 나를 찾는 사람만이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또 누군가의 허세 가득한 낙서구나 싶었죠. 플랫폼에 도착한 민수는 언제나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각자의 작은 화면 속 세계에 갇혀 있었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문 앞에 줄을 섰어요. 민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요즘은 다들 휴대폰만 보네요. 예전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달아 희미해진 앨범이었죠. 이게 진짜 추억이에요. 화면 속 사진과는 달라요. 만질 수 있고 냄새도 나고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죠.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누군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무심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죠.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이었어요. 30년 전에 실종됐죠. 경찰도 가족도 모두 포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기다려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어요.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지만 처음으로 무시했습니다. 실종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이는 살아있어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을 뿐이죠.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광기인지 확신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빛이었어요. 민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이 민수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어서려던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죠. 젊은이, 가끔은 보이는 것만 믿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외면하는 곳에 있어요. 마치 이 오래된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화면을 켜는 대신 그냥 다시 넣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민수는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건물 벽에 그려진 낡은 벽화, 보도블록 사이로 피어난 작은 들꽃, 카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매일 거울로 보던 얼굴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민수는 평소처럼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수십 개의 알림과 메시지들. 그런데 오늘따라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외면하는 곳에 있다는 그 말이요. 점심시간 민수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민수는 처음으로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있었군요. 동료인 수진이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왔어요. 요즘 민수 씨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에도 휴대폰 안 보고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나 봅니다. 아침에 만난 할머니, 그 낡은 사진, 그리고 실종된 남편 이야기. 그것들이 민수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가끔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건지.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민수답지 않은 질문이었죠. 무슨 철학자가 다 됐네요. 민수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 아침부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처럼요. 새벽 5시 30분, 지호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죠. 벌써 석 달째 같은 시간에 잠이 깨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도시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이 뻐근했어요. 어제도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으니까요. 발가락으로 슬리퍼를 더듬어 찾아 신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면서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흘끗 바라봤죠. 사진 속 9살 딸 수민이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지호는 마지막으로 수민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와? 문득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민이가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서 있었어요. 눈가에는 아직 잠이 덜 깬 흔적이 남아 있었죠. 수민아, 왜 벌써 일어났어?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지호는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민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꿈을 꿨는데 아빠가 회사에서 안 돌아오는 꿈이었어. 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지만 수민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그 작은 거리가 마치 깊은 골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호는 일어서서 가스레인지를 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머그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일찍 올게. 약속할게. 수민이는 대답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호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욕실에서 면도를 하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이마에는 전에 없던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38살.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걸까요? 양복을 입으면서 옷장 안쪽에 걸려 있는 낡은 기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밴드 동아리에서 리드 기타를 쳤던 때가 떠올랐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연주했던 그 시절의 지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여보, 출근해요? 아내 은영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죠. 지호는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어요. 응,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침은 회사에서 먹을게. 은영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호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수민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딸은 작게 손을 흔들었죠. 지호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지호는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 상사인 김 부장의 문자였어요. 오늘 회의 자료 준비는 다 됐냐는 내용이었죠. 지호는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라디오에서는 아침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고 예상대로 출근길은 막힐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기어를 넣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그저 반복되는 하루가요. 그날 밤 11시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의 사진이 자꾸 떠올랐죠. 그 흑백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민수는 몸을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커튼을 치고 잠들려 애썼을 텐데 오늘은 그 불빛들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현관문 밑으로 하얀 봉투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멈출 듯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오늘 아침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과 같은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달랐어요. 거기엔 젊은 시절의 민수 아버지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폐쇄된 동대문 지하상가 B구역으로 오세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뭘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민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에 있는 간판을 자세히 보니 1995년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때 민수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민수는 옷장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둔 상자가 맨 위 칸에 있었죠. 먼지가 쌓인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만년필, 손목시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메모였지만 뒤쪽 페이지로 갈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민수를 지켜야 한다. 진실은 묻어둬야 한다 같은 문장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 만나자고 한 그 장소였어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봉투에서 나온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오늘 아침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 실종된 남편과 닮아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연결고리들이 있었어요. 30년 전 실종된 할머니의 남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찍힌 아버지의 사진.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을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동대문 지하상가를 검색했습니다. B구역은 10년 전 화재로 폐쇄된 곳이었어요. 이후 재개발 계획이 여러 번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되었죠. 왜 하필 그런 곳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새벽 2시 30분, 민수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지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호기심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에 휘말려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로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죠. 택시를 타고 동대문으로 향하는 동안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차는 보이지 않았죠.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민수를 흘끔 봤어요. 새벽에 동대문 지하상가요? 거기 폐쇄된 지 오래됐는데요. 근처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빗물에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의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드디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폐쇄된 지하상가 입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자물쇠가 풀려 있었죠. 누군가 먼저 와서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철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자 먼지가 자욱한 계단이 나타났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지하상가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불타고 남은 가게들의 흔적, 그을린 벽,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비구역을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거기 있는 것 같았죠. 지호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죠. 인디 음악 페스티벌 총감독 최민준. 오전 회의에서 우연히 만난 클라이언트였는데 지호가 대학 시절 밴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명함을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실무 기획자가 필요한데 음악을 아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연봉은 지금보다 줄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최민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지 대리, 오후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다 됐나? 네, 부장님. 김 부장은 손을 씻으며 거울 너머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 승진 심사 있는 거 알지?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면 과장 달 수 있을 거야. 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 3년을 기다려온 승진이었죠. 하지만 왜 기쁘지 않은 걸까요? 김 부장이 나간 후 지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어요. 여보, 수민이 학원비 이번 달까지 내야 하는데 입금했어? 아직. 오늘 저녁에 할게. 그리고 다음 달에 전세 재계약하잖아. 보증금 5천만 원 더 올려달래. 지호는 복도 창가에 멈춰섰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음악 페스티벌 기획자가 되면 연봉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텐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한단 말인가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빌딩 숲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며칠 전 옥상에서 만난 노인이 준 하모니카였죠. 꺼내서 보니 은빛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점심시간 지호는 구내식당 대신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 한 줄을 사서 먹으며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10번쯤 반복했죠. 아저씨, 뭐 하세요? 앞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공을 가지고 놀던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수민이와 비슷한 나이였죠. 아저씨는 지금 고민 중이야. 무슨 고민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까, 해야 하는 일을 할까 고민이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둘 다 하면 안 돼요? 어른이 되면 그게 쉽지 않아. 왜요? 왜냐하면 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아이는 공을 통통 튀기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도 맨날 회사 가기 싫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 가요. 이상하죠? 아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손을 흔들고 뛰어갔습니다. 지호는 벤치에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오후 3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지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상대로 윤석이 앉아 있었어요. 고민이 있는 얼굴이네요. 윤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호는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기회가 왔어요. 음악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는군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젊은 시절의 윤석이 작은 재즈클럽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도 39살에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 부장 자리를 버리고 음악을 선택할까 말까? 그래서 음악을 선택하신 거예요?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겁이 났어요. 가족도 있었고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석이 다른 선택을 했기를 바랐거든요. 후회하세요? 매일이요.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50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늦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나았죠. 윤석은 일어서며 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윤석이 떠난 후 지호는 홀로 옥상에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하모니카를 꺼내 입에 댔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저녁 7시 지호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반쯤 작성된 기획서가 떠 있었지만 1시간째 한 줄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죠. 옆자리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지 대리, 오늘은 일찍 들어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팀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최민준의 명함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수민이의 환한 웃음과 은영의 따뜻한 미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지호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안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니. 지호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입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불빛이 나오는 곳은 옛날 음반 가게였어요. 절반쯤 타버린 간판에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시간을 잘 지켰군요, 민수 씨.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채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왜 저를 여기로 부른 겁니까? 남자가 일어서며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배지였어요. 거기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감시자입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일을 이어받을 때가 됐어요. 민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진지한 표정에 웃음이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을 가리켰어요. 민수가 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공간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곳은 똑같은 지하상가였지만 불이 나기 전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북적이고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가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계입니다. 우리 세계와 그들의 세계 사이의 경계죠. 당신 아버지는 이 경계를 지키는 감시자였어요. 그리고 30년 전 할머니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앞의 거울은 분명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왜 경계를 지켜야 하는 거죠? 남자가 촛불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들은 거울 너머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선택을 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죠. 때로 그들은 경계를 넘으려 합니다. 자신들의 세계를 버리고 우리 세계로 오려고요. 그럴 때마다 균형이 깨지고 두 세계 모두 위험해집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수첩의 메모들, 그리고 오늘 아침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까지요. 할머니의 남편은 거울 너머로 갔나요? 남자가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계를 지키다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거울 너머의 자신을 만났고 그곳의 삶이 더 나아 보였죠. 결국 자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이쪽 세계에 그는 영원히 실종된 사람이 되었고 저쪽 세계도 균형을 잃기 시작했죠. 민수는 일어서서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 세계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었고 시계들이 거꾸로 돌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죠?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혈통입니다. 감시자의 능력은 혈통을 따라 전해져요. 당신은 이미 징후를 느꼈을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그리고 오늘 아침 할머니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경계가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민수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화면 너머로 보이던 다른 무언가, 사람들의 표정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들. 남자가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은색 열쇠였어요. 이것은 경계의 열쇠입니다. 이것으로 거울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건너가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감시자가 되는 거죠. 민수는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열쇠였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손을 뻗어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갑자기 거울 속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화롭던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시작됐군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뚫으려 하고 있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민수 씨. 감시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돌아갈 건가요? 민수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에서 누군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보니 놀랍게도 민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눈이었죠. 저건 당신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다른 선택을 한 민수죠. 그가 이쪽으로 넘어오려 하고 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거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열쇠를 거울에 대고 마음속으로 문을 열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경계가 열립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거울에 댔어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표면이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거울 속 자신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울을 통과하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위아래가 바뀌고 좌우가 뒤바뀌었죠. 그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민수는 거울 너머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똑같은 지하상가였지만 모든 게 반대였어요. 글자들이 거꾸로 쓰여 있었고 불빛은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 또 다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봤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회사 건물 옥상 정원은 지호가 처음 발견한 비밀 장소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어울리는 대신 혼자 샌드위치를 들고 올라왔죠. 그런데 벤치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낡은 체크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이 빌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자리 있습니까?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지호는 벤치 끝에 앉아 샌드위치 포장을 뜯었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죠. 도시의 소음이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매일 여기 오시나요? 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요. 건물 관리 점검하러 오는 날이면 꼭 여기 들르죠. 아, 관리 쪽 일을 하시는군요. 뭐, 그런 셈이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은빛 금속 표면이 세월의 흔적으로 반들반들했어요. 지호는 놀란 눈으로 하모니카를 바라봤죠. 연주하시나요? 가끔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만. 노인이 하모니카를 입술에 대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픈 멜로디가 옥상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지호는 샌드위치를 먹는 것도 잊은 채 그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밴드에서 연주했던 곡과 비슷한 선율이었거든요. 블루스네요. 정말 잘 부시는데요. 곡이 끝나자 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하모니카를 무릎에 내려놓으며 먼 곳을 바라봤어요. 젊었을 때는 재즈클럽에서 연주도 했었죠. 꿈이 뮤지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당신도 알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지호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호의 질문에 노인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박윤석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소유주예요. 지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빌딩 전체를 소유한 재벌이 관리인인 줄 알았다니. 윤석은 크게 웃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그러다 45살에 모든 걸 바꿨죠. 어떻게요? 윤석은 다시 하모니카를 들어 올렸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딱 한 번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해지는 용기를. 그는 하모니카를 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불어보세요. 저는 할 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겠죠. 기타 쳤다고 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은 금방 배워요. 지호는 망설이다가 하모니카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입술에 닿자 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서툴게 불어냈지만 소리는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점심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하모니카 가르쳐 드릴게요. 윤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하모니카를 돌려주려 했지만 윤석은 손을 저었어요. 그건 당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비싼 걸 받을 수 없어요. 비싼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열쇠예요. 윤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호는 손안의 하모니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은빛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는데 왠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알람이었죠. 하지만 지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모니카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입술로 방금 배운 멜로디를 흥얼거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동료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서류 더미 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대학 시절 밴드 공연 사진이었죠. 무대 위에서 기타를 메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하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려는 것처럼요. 주머니 속 하모니카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죠. 거울 너머 세계는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기묘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물처럼 일렁였고 소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먼저 들리고 나중에 발생했어요. 민수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다른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은 똑같았지만 왼쪽 눈 밑에 긴 흉터가 있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목소리는 같았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더 차갑고 날카로웠죠. 민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넌 정말 나야? 아니면 다른 존재인 거야? 거울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난 너야. 단지 다른 선택을 한 너지. 이 세계에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대가가 있었지. 엄마를 잃었어.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셨거든요. 거울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세계는 균형이 깨지고 있어. 너희 세계의 에너지를 빌려야 해. 그래서 경계를 넘으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두 세계가 섞이면 모두 파괴될 거야. 그럼 우리만 죽으란 거냐? 거울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순간 주변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이 세계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열쇠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거울 민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그 열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구나. 아버지를 알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거울 민수가 끄덕였어요. 이쪽 아버지는 살아있어. 하지만 감시자 일을 그만두고 숨어 지내고 있지. 경계를 지키는 것에 지쳤다고 했어.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선택, 다른 결과. 이게 평행세계의 의미인가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거울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온다. 수학자들이야. 수학자? 민수가 대물을 새도 없이 검은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 형태였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다가왔죠. 거울 민수가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뛰어. 같이 싸워야 해. 두 민수는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자들이 뒤를 쫓았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모두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색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것들은 뭐야?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거울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경계를 어긴 자들을 처리하는 존재야. 감정도 기억도 모두 빨아들여. 그리고 빈 껍데기만 남겨. 두 사람은 무너진 건물 잔에 뒤로 숨었습니다. 민수는 열쇠를 다시 꺼냈어요. 열쇠가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본 수학자들이 잠시 멈칫했죠. 열쇠가 그들을 막을 수 있어? 거울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수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열쇠에는 경계를 지키는 힘이 있다는 걸요. 민수는 일어서서 열쇠를 높이 들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어요. 수학자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임시 방편이야. 열쇠의 힘도 한계가 있어. 거울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기묘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감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해. 거울 민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한테 배우겠다고? 난 너의 적이야. 지금은 아니잖아. 수학자들이 더 큰 위협이야. 민수의 말에 거울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대가가 있어. 내 기억 하나를 줘야 해. 기억? 이 세계의 규칙이야.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줘야 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기억 하나. 그게 내 조건이야.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기억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학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알았어. 하지만 어떤 기억인지는 내가 정할게. 거울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그 손을 잡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자전거를 탔던 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순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민수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억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와 싸웠던 기억이었죠. 그 기억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거울 민수의 눈이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받았어. 이제 가르쳐 줄게. 거울 민수가 손을 펼쳤어요. 손바닥에서 은색 실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경계선이야. 모든 감시자는 이걸 다룰 수 있어. 내 안에도 있을 거야. 민수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집중하자 정말로 희미한 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통제가 안 됐지만 점점 형태를 갖춰갔죠. 이걸로 수학자를 묶을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내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거든.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섰습니다. 수학자들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수가 나타났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계선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 거울 민수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명의 민수가 나란히 서서 수학자들을 마주했어요. 기묘한 장면이었죠. 적이어야 할 두 사람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요. 첫 번째 수학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민수는 경계선을 휘둘렀어요. 은색 실이 수학자를 감쌌고 그것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는 체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죠. 너무 많이 쓰지 마. 내 생명력이 고갈되면 넌 이 세계에 갇혀. 거울 민수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은 계속 몰려왔어요. 두 민수는 등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경계선이 춤추듯 움직이며 수학자들을 하나씩 처리했죠. 그때 갑자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균열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거울 민수가 소리쳤어요. 두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열쇠를 다시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열쇠가 뜨거워지며 손을 태울 것 같았죠. 안 돼. 열쇠를 너무 많이 쓰면 경계가 완전히 열려버려. 거울 민수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공명이 일어났어요. 같은 존재의 다른 가능성이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이었죠. 주변 공간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품에 안고 김 부장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기를 3번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지 과장님, 축하해요. 돌아보니 인사팀 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네, 무슨 축하를. 방금 발표 났잖아요. 과장 승진이요. 다음 달부터 팀장 대행도 맡으신대요. 연봉도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사직서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인사팀 직원이 축하 인사를 또 한 번 건네고 가버린 후에도 지호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지호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결정하셨나요? 우리 팀 모두가 지호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까끌까끌했죠. 6시까지 홍대 클럽 빈티지로 와주세요. 오늘 우리 페스티벌 첫 기획회의예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호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에는 과장이 된 자신과 음악을 선택하려던 자신이 동시에 비치는 것 같았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모여들었어요. 과장님, 한턱 쏘셔야죠. 이제 우리 팀 에이스네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지호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영이었죠. 여보, 방금 회사에서 전화 왔어. 승진 축하해. 수민이도 너무 좋아해.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수민이가 아빠 최고래. 문자를 읽는 순간 지호는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숨쉬기가 여전히 답답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죠. 5시 30분. 홍대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습니다.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 과장,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 김 부장의 사무실에는 고급 위스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잔을 2개 채우며 말했어요. 축하해. 자네가 과장 되는 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년에는 부장도 노려볼 수 있을 거야. 지호는 위스키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뉴욕 출장이야. 큰 프로젝트 수주건이라 한 달은 있어야 할 거야. 가족들한테 미리 얘기해도. 한 달. 수민이와 또 한 달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지호는 잔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5시 45분. 부장님, 저 잠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자네 승진 축하하는 날이야.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가봐.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진짜 과장답게 일해야 해. 알겠나?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머니에 하모니카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선택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차키를 꺼낸 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집, 오른쪽으로 가면 홍대.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호 씨, 혹시 오는 중이에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최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준의 실망한 한숨소리가 들렸죠. 그래요. 이해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요, 지호 씨. 전화를 끊고 나니 지호는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문에 기대어 서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흘렀죠. 그때 주차장 한쪽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석이었어요. 그는 낡은 승용차에 기대어 서서 구슬픈 블루스를 불고 있었죠. 지호가 다가가자 윤석이 연주를 멈췄습니다. 결정했나 보군요. 네. 가족을 선택했어요.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요?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이 차에서 기타 케이스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40살에 샀던 기타예요.
한 번도 제대로 연주해보지 못했죠. 매일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에는 하면서 미뤘거든요. 윤석은 기타 케이스를 지호에게 건넸습니다. 가지세요. 당신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호는 기타 케이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꿈의 무게가 이런 걸까요? 윤석이 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거짓 승리는 진짜 패배보다 더 위험해요.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윤석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호는 홀로 남아 기타 케이스를 열었어요. 오래된 통기타가 희미한 주차장 불빛 아래 반짝였죠. 줄을 튕겨보니 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협화음이 오히려 지호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죠. 여보, 어디야? 수민이랑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어. 응, 지금 가. 지호는 기타 케이스를 트렁크에 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과장이 된 얼굴, 성공한 얼굴.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해 보이는 걸까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인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지호는 채널을 돌려 뉴스로 바꿨죠. 음악이 너무 아팠거든요. 공간의 왜곡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거울 민수가 만든 공명현상이 예상보다 강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밀어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하나로 합치려 하고 있었죠. 이러다 둘 다 소멸해. 거울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간이 찢어지며 누군가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어리석은 것들. 같은 존재가 만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나? 노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순간 두 민수 사이의 공명이 멈췄어요. 두 사람은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신은 누구? 민수가 겨우 물었어요. 노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수학자들의 관리자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옛 동료였지. 민수와 거울 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규칙을 어겼어. 경계를 지켜야 할 감시자가 오히려 경계를 흐렸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말이야. 노인이 손짓하자 수학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였어요. 그들은 원을 그리며 두 민수를 포위했죠. 이제 대가를 치를 때다. 너희 둘 중 하나는 여기 남아야 해. 균형을 맞추려면 말이야. 민수가 열쇠를 꺼내 들었지만 노인이 손가락을 튕기자 열쇠가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민수의 손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 열쇠는 내가 만든 거다. 내게는 통하지 않아. 거울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당신이 30년 전 그 일도. 그래, 내가 계획한 거였어. 감시자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 통제가 필요했지. 노인의 고백에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 노인은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죠. 벌써 눈치챘나?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울 세계의 아버지였죠. 이쪽 세계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정우야, 내 아들들에게서 손을 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노인, 정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민수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가 숨어 있을 줄은 알았지만 아들을 위해 나올 줄은 몰랐어.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내가 벌인 짓을 이제 끝낼 거야. 아버지가 양손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황금빛 경계선이 나타났어요. 일반 경계선보다 훨씬 굵고 강력해 보였죠. 황금 경계선. 아직도 그 힘을 가지고 있었나? 정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정우 사이를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악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와 또 다른 너는 여기서 나가야 해.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싸움이다. 하지만 아버지, 빨리,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황금 경계선을 휘둘렀습니다. 수학자들이 뒤로 밀려났어요. 정우도 검은 경계선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치가 시작됐죠. 민수와 거울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포위망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황금 경계선과 검은 경계선이 충돌한 것 같았습니다. 충격파가 두 민수를 앞으로 밀어냈죠. 거울이 어디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거울 민수가 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쪽에 또 다른 통로가 있어.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앞을 가로막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또 다른 민수였어요. 하지만 이번 민수는 눈이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타락한 민수, 거울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게 뭐야? 수학자가 된 우리의 또 다른 가능성이야. 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민수지. 타락한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둘 다 여기 남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타락한 민수의 몸에서 검은 촉수 같은 것들이 뻗어나왔습니다. 민수와 거울 민수는 좌우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촉수는 계속 늘어나며 그들을 쫓았죠. 민수는 도망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세 명의 자신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증거였죠. 열쇠를 써야 해. 거울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얼려놨잖아. 내 마음의 열쇠를 써. 물리적인 열쇠 말고.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함이었죠. 눈을 뜨자 민수의 가슴에서 작은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열쇠였어요. 마음의 열쇠였죠. 타락한 민수가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민수는 그 열쇠를 높이 들었습니다. 순간 강렬한 빛이 폭발했어요. 안 돼. 타락한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검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검은 눈물이 아니라 투명한 눈물이었죠. 나도 구해줘. 타락한 민수의 진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안에 아직 진짜 민수가 갇혀 있었던 거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를 구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때 거울 민수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 셋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미쳤어? 그럼 우리 모두 소멸할 수도 있어. 아니야.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몰라. 분열된 가능성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야. 민수는 타락한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검은 촉수들이 그의 몸을 조이고 있었죠. 뒤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정우의 싸움이 절정에 달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세 명의 민수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손이 맞닿는 순간 세계가 하얗게 변했어요. 의식 저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다. 때로는 분열보다 통합이 답일 때가 있지.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지호는 응급실 대기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민이가 쓰던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죠. 인형의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어요. 은영이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호는 벌떡 일어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수민이가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경미한 뇌진탕이라 2, 3일 정도 입원하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영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계단에서 그렇게 높이 떨어졌는데. 아이들은 회복이 빨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실로 들어가니 수민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지호가 다가가자 수민이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아빠, 수민아 아빠야. 괜찮아? 수민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회사 안 가도 돼? 지호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간의 뉴욕 출장 동안 수민이와 영상 통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일에 치여서 시차 때문에 늘 그런 핑계들 뿐이었어요. 아빠가 여기 있을게. 어디도 안 가. 수민이가 다시 잠들자 지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영이 커피를 건넸어요.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잖아. 안 가. 수민이가 더 중요해. 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또 김 부장한테 뭐라 듣겠네. 저번에도 수민이 학예회 때문에 회의 빠졌다고 엄청 뭐라 했다면서.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부장이었죠. 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지 과장, 왜 전화 안 받아? 1시간 후 이사회 발표인데 어디야? 자료는 다 준비됐겠지? 지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입술에 대고 불어봤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석이었어요. 병원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윤석이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지호 씨를 봤어요. 딸은 괜찮아요? 네, 다행히. 말을 마치지 못하고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이 말했어요. 지호 씨, 혹시 제가 전에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호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50살에 다시 음악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가 뭔지는 말하지 않았죠. 윤석은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18살 때 제게 물었어요. 아빠는 왜 항상 불행해 보이냐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제가 아들에게 물려준 게 불행한 어른의 모습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민이도 언젠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날 이후 모든 걸 바꿨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재즈바를 열었죠. 수입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아들은 처음으로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윤석이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아직 9살이니까. 윤석이 떠난 후 지호는 홀로 남아 해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해가 도시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지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김 부장이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어요. 지 과장,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사회 발표를 펑크 내다니. 죄송합니다, 부장님. 딸이 다쳐서. 그게 핑계가 되나? 프로가 이래서 되겠어? 김 부장의 고함 소리에 수민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겁먹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죠. 지호는 김 부장을 복도로 끌고 나갔어요. 부장님, 여기는 병원입니다. 내가 지 과장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김 부장은 서류 뭉치를 지호에게 던졌습니다. 인사 발령 났어. 지방 공장으로 전출이야. 월요일까지 짐 싸. 김 부장이 떠나고 지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경북 구미공장 생산관리팀. 좌천이었죠. 승진한 지 2달 만에 모든 게 무너진 거였어요. 은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리가 나서. 아니야, 괜찮아. 지호는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이미 눈치챈 듯 했어요. 또 당신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구나. 은영이 돌아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복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주머니에서 하모니카가 만져졌습니다. 꺼내서 보니 은빛 표면에 자신의 지친 얼굴이 비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준이었어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지호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나요? 네. 뭐, 그럭저럭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우리 페스티벌 공연 보러 오시지 않을래요?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감사하지만 그냥 구경만 하러 오세요. 지호 씨가 선택할 수도 있었던 삶이 어떤지 한번 보고 가세요. 전화를 끊고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었던 삶.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병실 창문으로 수민이가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일정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최민준의 명함, 그리고 새로 받은 구미공장 발령장. 2종이를 번갈아 보다가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38살의 한 남자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죠. 가족도, 꿈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로요. 민수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간에 혼자 떠 있었습니다. 거울 민수도, 타락한 민수도 보이지 않았어요. 통합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성공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느렸어요. 목소리를 내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립감이 민수를 짓눌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9시간인지 9일인지 아니면 영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얀 공간은 변하지 않았고 민수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균열이 나타났어요. 균열 사이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였죠.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균열에 가까이 가자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병실이었어요. 거기엔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였어요. 훨씬 젊은 모습이었죠.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아기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가능성,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균열이 닫히고 다른 균열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교실이었어요. 어린 민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피하고 있었죠. 쟤는 이상해. 없는 걸 본다고 하잖아.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어린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거울과 그 너머의 세계가 있었죠. 민수는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능력을 봉인했었죠. 또 다른 균열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어두운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수의 능력을 봉인했다. 내 아들이 나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 언젠가 그도 감시자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어요. 아버지도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균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균열이 생겼어요. 각각의 균열에는 다른 가능성의 민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민수, 불행한 민수, 성공한 민수, 실패한 민수, 그리고 그 모든 민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죠. 이제 이해했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보니 거울 민수가 서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거울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부였죠.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단지 선택의 순간마다 갈라졌을 뿐이야. 타락한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검지 않았어요. 난 포기했던 너야. 너무 힘들어서 어둠을 선택했던 너지. 새 민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가진 자신이었죠. 통합을 끝내야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합이 진행되면서 민수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어요. 봉인되었던 기억, 지워졌던 기억,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기억까지.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거울 너머로 넘어간 거였죠. 민수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가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거울 너머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였어요. 5년 동안 혼자서 정우와 싸워온 거였죠. 통합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통합이 완료되면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거라는 걸요. 모든 가능성을 품은 존재, 경계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걸.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범한 삶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두 세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죠. 마지막 순간 민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 한 번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미안해요, 엄마.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통합을 받아들이기로. 세계의 의식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억, 모든 감정, 모든 가능성이 폭발하듯 섞였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죠. 그때 멀리서 아버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우와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너무 느렸고 아버지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를 도와야 해. 민수가 소리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합의 고통이 온몸을 마비시켰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균열 너머로 쓰러지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황금 경계선이 끊어지고 정우의 검은 경계선이 아버지를 감쌌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수의 절규가 하얀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통합은 멈출 수 없는 과정이었고 민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요. 민수는 자신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개인으로서의 민수는 끝나고 무언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죠. 그 어둠 속에서 민수는 작은 빛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 새로운 존재가 되더라도 아버지를 구하고 두세계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그 희망을 품고 민수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지호는 수민의 손을 잡고 홍대 클럽 빈티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페스티벌 포스터가 건물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머리에 붕대를 풀었지만 아직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아빠, 여기서 뭐해? 음악 들으러 왔어. 수민이도 좋아할 거야. 클럽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무대에서는 인디밴드가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지호 씨, 정말 오셨네요. 이분이 딸이구나. 안녕? 수민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최민준이 무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전설의 재즈 뮤지션이 깜짝 공연을 하거든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윤석이었어요. 그는 색소폰을 들고 있었죠.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윤석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은 제 친구를 위한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의 노래를 찾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요. 윤석이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클럽을 가득 채웠어요. 지호는 그 음악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수민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진짜 잘한다. 그래, 정말 멋지지? 공연이 끝나고 윤석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결심했나요? 지호는 주머니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구미공장 발령장, 다른 하나는 빈 종이였어요. 그리고 펜을 꺼내 빈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죠. 사직서였습니다. 미쳤어요?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윤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위해서요. 지호는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무대 위의 악기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불행하면 수민이도 불행해질 거예요. 제가 꿈을 포기하면 수민이도 꿈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겠죠. 최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지호 씨,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최 감독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최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페스티벌 기획팀의 지호 씨 자리는 아직 비어 있거든요. 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홍대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와줄 수 있어? 30분 후 은영이 도착했습니다. 지호는 클럽 밖 벤치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음악 페스티벌 기획자가 되겠다는 결정을. 은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겠죠? 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매일 밤 잠꼬대로 음악 얘기를 하는 거. 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이 말을 이었어요. 돈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나도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잖아요. 수민이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타 치는 거 봤어. 무대에서. 뭐라고? 은영이 놀라서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잠깐 무대에 올라가서 한 곡 했어. 오래된 기타가 있길래. 무슨 곡?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절 대학 축제에서 지호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에 반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윤석이 클럽에서 나와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지호 씨. 드디어 첫걸음을 뗐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이건 제가 30년 전에 녹음한 첫 앨범이에요. 단 100개만 만들었죠. 실패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윤석이 테이프를 지호에게 건넸습니다. 언젠가 지호 씨도 자신의 앨범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걸 간직하세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부적처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홍대 거리는 젊은이들로 활기차게 붐비고 있었죠. 거리 공연을 하는 버스커들의 음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지호는 가족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매일 음악할 수 있어?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응, 이제 아빠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럼 나랑 놀 시간도 많아지는 거야? 당연하지. 수민이랑 같이 음악도 만들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은영이 지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이 비치는 홍대 거리를 걸었어요. 지호의 주머니에서 하모니카가 달그락거렸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지호는 회사로 가는 대신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할 것입니다. 연봉은 줄어들겠지만 가슴은 더 이상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는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랄 것이고 은영은 다시 열정적이던 남편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호는 멈춰서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리 한복판에서 불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죠. 누군가는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수민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아빠 이상해. 그래, 아빠 좀 이상하지? 하지만 행복해. 지호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미로 가는 대신 음악으로 가는 길. 안전한 선택 대신 진정한 선택.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서 깨어난 민수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즉시 알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민수였지만 의식은 훨씬 넓어져 있었어요. 모든 가능성의 기억이 동시에 존재했고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보였죠. 그는 이제 경계 그 자체가 된 거였습니다. 눈앞에는 쓰러진 아버지가 있었고 정우가 검은 경계선으로 아버지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정우가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해. 통합을 완료했다고? 인간이 그걸 견딜 수는 없어. 민수가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 공간이 물결쳤어요. 두세 개의 경계가 그를 중심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죠.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기도 하죠. 민수의 목소리는 여러 겹으로 울렸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민수가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넌 괴물이 된 거야. 경계를 지키는 자가 경계 그 자체가 되다니.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정우 씨, 당신이 균형을 깨뜨렸고 전 그걸 바로잡으려는 거죠. 민수가 손을 들자 주변에 흩어져 있던 모든 경계선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은색, 황금색, 심지어 정우의 검은 경계선까지도요. 정우가 당황해하며 소리쳤어요. 안 돼. 내 힘이. 이 힘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훔친 거였죠. 민수의 말에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힘겹게 일어났어요. 민수야, 정말 너니?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왜 떠나셨는지, 왜 죽음을 위장하셨는지, 모든 걸요. 아버지가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너와 엄마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는데. 알아요. 이제 제가 끝낼게요. 민수가 일어서서 정우를 마주했습니다. 정우는 이제 늙고 약해 보였어요. 빌려온 힘이 사라지자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였죠.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당신도 감시자였잖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우가 비웃었어요. 감시자? 난 그저 문지기였을 뿐이야. 진짜 힘을 가진 자들은 따로 있었지. 너희 가문처럼. 혈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어. 정우의 목소리에 깊은 원한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이해했어요. 질투와 열등감이 만든 비극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두세 개를 위험에 빠뜨릴 권리는 없었어요. 권리는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정우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민수를 통과했어요. 민수는 이제 물리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비물리적 존재였거든요. 민수가 정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정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의 손이 정우의 이마에 닿는 순간 정우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힘이야. 내가 30년을 바쳐 얻은. 정우의 비명이 울렸지만 검은 연기는 계속 빠져나갔어요. 그것은 그가 수학자들에게서 훔친 힘이었습니다. 힘이 모두 빠져나가자 정우는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수는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나 증오는 없었어요.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죠. 당신도 피해자였네요. 시스템의 피해자. 그때 갑자기 두세 개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만든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그가 쓰러져도 혼란이 계속된 거였어요. 민수야,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울들이 하나씩 깨지고 두세 개가 뒤섞이기 시작했죠. 이대로면 모든 게 파괴될 거였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경계가 되어 두세 개를 분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죠. 아버지,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민수야, 안 돼. 아버지가 막으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발산했어요. 그의 몸에서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빛은 경계선이 되어 두세 개 사이에 벽을 만들었어요. 거울 세계와 원래 세계가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수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었구나. 민수가 속삭였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드디어 자신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졌던 할머니의 남편이 나타난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의 영혼이었죠. 30년 동안 경계에 갇혀 있던 그가 민수의 희생으로 자유로워진 거였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겠어. 그의 영혼이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에게로 돌아간 거였죠. 뒤이어 경계에 갇혀 있던 다른 영혼들도 하나둘 자유를 찾았어요. 민수의 몸이 거의 사라질 때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방된 영혼들이 민수에게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들의 감사와 축복이 민수를 지탱했죠.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게. 넌 우리를 구했어. 수많은 목소리가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그 힘으로 민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경계가 안정되자 두 세계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거울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수학자들도 사라졌어요. 정우는 힘을 잃고 일반인이 되었죠. 민수는 경계 위에 서서 두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영적 존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운명이었죠. 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기 남겠다. 내가 혼자 이 일을 하게 둘 수 없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감시자가 나란히 섰어요. 이제 그들은 함께 경계를 지킬 거였습니다.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민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경계의 수호자, 두 세계의 균형을 지키는 자.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1년 후 새벽 5시 30분. 지호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죠. 오늘은 자신이 총괄 기획한 첫 번째 인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늘 페스티벌이지? 수민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서 있었어요. 1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응, 오늘이야. 수민이도 갈 거지? 당연하지. 아빠가 무대에서 기타 치는 거 꼭 볼 거야. 지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수민이가 아빠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아빠, 요즘 아빠가 너무 좋아. 왜? 맨날 웃어. 예전엔 맨날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로 가니 벽에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난 1년간 가족이 함께 다녔던 공연장들, 페스티벌들, 그리고 지호가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는 사진들이었죠. 은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벌써 일어났어? 오늘 큰 날이니까 아침 든든하게 해줄게. 고마워. 은영이 지호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참, 어제 윤석 씨한테 전화 왔어.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대. 새로운 밴드 멤버들이랑 같이. 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석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았죠. 아침을 먹고 지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양복들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새로 산 기타가 놓여 있었죠. 매일 밤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제법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거 입어. 수민이가 티셔츠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지온의 가족이 함께 디자인한 페스티벌 기념 티셔츠였죠.
앞면에는 뮤직 이즈 라이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9시 지호는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대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차는 석 달 전에 팔았거든요. 대신 그 돈으로 음향 장비를 샀죠. 지하철 안에서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가난한 거야? 지호와 은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부자야. 마음이 부자.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페스티벌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달려와 지호를 껴안았어요. 지호 형,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형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무대 설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호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 부장이었어요. 1년 만의 만남이었죠. 지 대리. 아니, 지호 씨. 잘 지내나? 네, 부장님. 잘 지내요. 김 부장이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표를 샀어. 궁금했거든.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 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행복해 보이는군.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네, 정말 행복해요. 오후 3시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이 모였어요. 젊은이들, 가족 단위 관객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지호는 무대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7시 특별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과 지호, 그리고 몇몇 뮤지션들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 밴드였어요. 지호는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 은영과 수민이가 손을 흔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이 곡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기타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의 하모니카가 어우러졌고 드럼과 베이스가 합쳐졌어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는 가운데 지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자신이 만든 곡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다본 관객들 속에서 지호는 많은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새로 만난 음악 동료들. 모두가 함께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수민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최고였어. 진짜 록스타 같았어. 그래. 아빠가 멋있었어? 응. 나도 크면 아빠처럼 음악할 거야. 지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영이 다가와 세 사람이 함께 포옹했어요. 밤 10시 페스티벌이 모두 끝났습니다. 스태프들과 뒷정리를 하면서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었습니다. 윤석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1년 전 그 새벽이 생각나나요? 네, 똑똑히 기억해요. 많이 변했네요. 좋은 쪽으로. 윤석이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지호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듀엣을 할 수 있겠군요. 지호도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야외 무대에서 즉흥 연주를 시작했어요.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죠. 멀리서 은영과 수민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지호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민이는 차 안에서 곤히 잠들었어요. 은영이 말했죠. 오늘 정말 멋있었어. 무대 위에 당신을 보니까 대학 때 그 모습이 떠올랐어. 후회 안 해? 연봉도 줄고 불안정하고. 은영이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얼굴로 일어나는 당신을 보는 게 더 중요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집에 도착해 수민이를 침대에 눕히고 지호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음악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지난 1년간의 공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새로운 페스티벌 기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녹음 장비가 있었죠. 지호는 이제 자신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1시, 지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도시,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죠. 가능성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조용히 불었습니다. 이제는 능숙한 연주였어요. 멜로디가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5시 3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